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정세가 올라가고 또 트럼프 정책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드라스틱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봐서 미국의 파워, 미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은 미국 시장을 밀어가지고서는 사실 우리 수출 주도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봅니다. 또 유럽마저도 보고주의 보여가고 중국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중국 얘기할 때 14억 인구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14억 인구라는 파워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실 AI 얘기하지만 댓글, 페이크 뉴스, 인구를 보면은 얼마든지 페이크 뉴스가 정통 여론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걸 예를 들면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을 이웃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얼마나 이 중국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미국이 한국의 안보 또 경제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 중국이 압도당할 수 있는 바로 이웃 국가인데 중국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한국 미디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디레마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한국 외교의 기축은 우리 옛날에 물론 알렉 포크빌 18세기 중엽에 미국 디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를 하면서 미국의 그 저력을 이미 1세기 반 전에 설파했어요.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습니다. 21세기도 지금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 해방 이후 한국 외교 기축은 한미 동맹에 두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 거대한 중국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8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 구조인 발전해서 말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수사하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관계는 상당히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재밌게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한미 동맹관계가 가장 건전하게 버티고 있을 때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한중 관계도 순조로워집니다. 한중 관계가 가장 튼튼해야 한중 관계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외교의 변함없는 하나의 액시옴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저스트 외교 정책을 봤을 때 이 동맹에 대한 그 신뢰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동맹에 대해서 엄청난 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하나 예를 든다면 외교부에 해제되는 그러한 그 외교의 기본 원칙이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맞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이 좀 답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호진 대사님께서 좋은 화두를 내주셨습니다. 저희 중심은 항상 한미 동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좁게 보기 시작하면 저희 자체가 상당히 그 비전 자체를 잃게 되고 시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 동맹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것인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과 트럼프라는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시고 어떻게 부족한 걸 낼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더 고민하고 더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좋은 말씀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서해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부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만드는 거, 그 모든 게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중국이 그쪽 서해 쪽에서 해군 이 민병대라든지 많은 저희들 지역을 침범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의 자민당, 일본의 해상청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는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항의를 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합참에서 그렇게 안 하냐 했더니 작년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경에 상당히 동계올림픽에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로 어떻게든 북한을 영향을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나 관이나 모든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 방해가 될까 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빼다 컴플리 하나가 한 번은 되지가 않으면 그 다음엔 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문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발언하기 시작하자. 그게 이제 저희들 3년 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들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일을 한 건데 무슨 결과가 나왔냐? 글로벌 타임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95. 거기에 우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오히려 쭉 내려갔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한 95에 나타난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비방의 수위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역비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릎을 쳤어요. 이게 우리가 중국을 좀 살피고 중국의 기본을 맞추고 오히려 우리가 자제하는 것보다 정확한 표현을 할 때는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외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가 바뀌고 어떤 면에서는 뭐든지 우리 지난 정부에서 해온 걸 또 돌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가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어렵게 만든 게 뉴클리어 컨설테이션 그룹입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 절차를 위기 시 우리가 절차를 같이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핵에 관련된 그 절차를 만드는 문제, 또 위기 시 연습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핵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재래식 전력과 어떻게 조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 개념화, 절차를 만드는 일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진행해 왔거든요. 아직도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 얻어낸 최대의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만 그런 핵에 관련된 문제, 어저께 여러분 잘 보셨죠? 김정은 형 뭐라고 그랬는지. 비핵화는 절대로 non-negotiable, 절대로 타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 이래도 타치하지 않는다니 거기서부터 우리가 도움결부터 시작하자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이지만 NCG에 관한 문제라든지 CDI에 관한 문제, 핵과 재래식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연습과 절차의 문제는 현 정부지만 겉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좋아요. 현 정부는 9.19 합의를 존중하는 정부니까 대화를 나누고 북한과의 대화를 제시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은 여하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우리의 불편부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대항하는 태도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있는 대로 또 트럼프의 모든 걸 다 우리가 맞춰준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아까 최병현 교수님 말씀 잘하셨지만 저희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타임즈에다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게 아마 전술 차원에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협상에 많이 나가보지만 윗어른이 맨 위에 CEO가 디시전 메이커가 딱 그걸 만들어 놓으시면 그 협상에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밑에다 맡기시고 참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효진 대사님의 질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더 세밀하게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중국과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그릇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대폭 진전시키되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우리의 의익과 관련된, 특히 서해에 있는 부패에 관련돼서 시설에 관련된 거는 강력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아닙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가의 슬로건이나 외교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하고 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히든 아젠다 또는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쓰지 그거를 국가 외교 정책의 목표로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외교를 운영하는 데서 하나의 기준과 접근 방법에 불과하지.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게임인데 우리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면 상대방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오히려 상대방이 항상 하는 그 행태나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이런 그 근거들은 전부 자기네 국가 중심으로 하고 양보는 없는 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용어 자체가 좀 적당치 않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결국은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만났던 중국과 일본의 에피소드처럼 우리가 든든한 뒷배가 있고 국가 안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한국의 안보와 국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오히려 자기 편으로 유인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가 약하면 그런 인센티브나 어떤 압박을 가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오래된 이런 전통과 이런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 그건 상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항상 한국 외교를 관찰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약소국 외교의 어떤 마인드셋에서 벗어나서 선진국형, 강대국형 외교의 어떤 프로액티브한 진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야겠다. 국력에 걸맞는. 제가 보기엔 우리 대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일 취약한 게 한국의 외교력입니다. 그 외교력이 외교부 직원, 외교관들만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국가의 전반적인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 싱크탱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잘 결집해서 활용하는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그것이 한국의 취약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칙 있는 외교를 해야 됩니다. 실용 외교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기준이 있고 어떤 가치와 최소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신뢰를 받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자신감이 있는 외교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신뢰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지지, 국민 여론이 있어야 돼.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에 치중하는 그런 외교는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층적 다변화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여러 가지 동북아와 국제정세 복합한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결국 이제 대응해 나가려면은 지금처럼 단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 혼자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해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지 이런 것들 열어나가고 이것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고 이것을 정치권에서 특히 이런 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국력에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재변 교수님. 특히 재변 교수님께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 정상회담 직후에 CSIS 연설에서 대미 기본 정책에서 벗어난 행동,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안미 경중의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압력받았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문제까지도 거론됐는데 네, CSIS 꼭 제가 이제 잘 봤고요.
그리고 Q&A도 봤는데 예상되는 질문에 예상되는 모든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월 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국무부가 의례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백악관은 공식 스테이트먼트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만 제기에게 로이터 기자라고 생각이 됐는데 한국 대통령 선거에 녹병해달라고 하니까 그 기자한테 이메일로 보내게 돌아서 우리가 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잖아요. 뭐냐면 뭐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고 선거는 프리 앤 페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는 그 아이언 플래그 되게 의례적인 이야기인데 그다음 중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개입 관점에 대해서 we remain concern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 워싱턴의 인사이더인 한국에 있는 국립외교관 이런 게 바꿀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게 나오냐 그랬더니 두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백악관이 왜냐하면 NSA에서 워낙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NSA의 수입이 날아간 이후에 지금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설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워싱턴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런 이야기. 이것도 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8월 말에 데뷔 무대죠. 한국의 탄핵 정부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로서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뱉은 말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대부분 뭐냐면은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반미 쪽 어때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거든요. 그리고 우리 살기 위해서 중국하고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되게 단죄돼 이러는데 전에 이제 대통령 중심이 됐으니까 그 얘기 안 하시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매치가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반은 이 박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그냥 우리 기대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냥 선방했다고 하지만 그냥 예비전을 휴밀레이션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경제 통상 이야기에서 이제 대단히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예전에 그 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정치 체제 관계없이 돌아갔던 그 하이퍼 글로벌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경제 안보라는 이런 이제 굉장히 내려왔기 때문에 안보 대응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 트럼프 시대 때 한미 동맹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무조건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일리를 가지고 필요하면은 미국하고도 되게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방식은 안 된다는데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이제 되게 이제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서로 이제 세계 시장이 되면은 아까 우리 박홍구 교수 그다음에 대사님 이제 말씀하신 중국이 뭔가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 시장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하는 오늘 관세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한중의 제조업의 격돌이 목표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서 조세 혜택도 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뭔가 살릴 방안을 찾아야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양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히 일본하고 이유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거고요. 우리 외교에서 일본을 좀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3대 경제 축의 하나예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규제를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EU하고 한국이 같이 하는 판이 뭐냐면 트럼프가 떠난 TPP거든요. CPTP. 거기에 이제 한국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있고 EU, 좀 UK가 들어갔어요. 재작년에. 한국도 여기 이제 반드시 들어가서 뭔가 안전판 하나 만들래. 그러려면 한미 관계, 한중 관계도 뭔가 앞으로 10년 동안 새롭게 리셋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조병희 교수님께서 그 EU와의 시장 개척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안보적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부 때 그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셨는데 6월 6일 날을 저희들 그 EU 특사반을 보냈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사실은 일주일 만에 급하게 저희들이 그 특사반을 꾸려서 EU 스타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나토 본부, 베리스 프로세스 파리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네,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막 처음에 정부가 출범한다니까 미국이나 일본을 가거나 또 때론 중국 다양한 행선지가 있었을 텐데 이유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또 저희들이 기회가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천착했고 집중했다면 이제 시야를 유럽으로 넓혀서 간다. 그게 이제 저희들 메시지였고 또 저희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유럽을 도왔으면 좋을지를 알려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겠다는 게 저희들 메시지였습니다. 네, 굉장히 포지티브했어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오셨지만 폴란드의 관계라든지 루마니아, 체키아와의 관계라든지 동유럽, 중부유럽 할 거 없이 저희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전략적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정부는 바뀌었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계속 기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단 하나 걱정은 기업과의 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러시아의 관계가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또 기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제가 걱정하는 점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손절을 한다면 또는 EU와 아까 가치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EU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나토도 많이 어렵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한국 정부가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헝가리에 있었지만 헝가리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굉장히 많은 수가 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와 있는 중에 하나인데 바로 국경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거의 IOM이나 또는 그 UNHCR을 통해서 50만 불 이상 제일 많이 공여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여국 대표로 연설도 많이 하고 6.25와 대비해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걸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정치, 군사, 경제를 떠나서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는 바뀌었어도 그런 계속 어떤 유지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또 드리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도 미국, 한국, 일본 삼국관계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일 3국의 이 동맹체제, 물론 미동맹, 한미동맹은 있지만 한일 간에는 그 동맹관계라고 할 수, 심지어 안보협력도 상당히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3국의 협력체제, 동맹 수준의 협력체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한일 관계는 잘 되고 있느냐? 이게 관심 표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어떤 면에서 그 전략을 잘 짠 것이 한일 관계에서 한일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원태를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 제스처는 외교의 문외 아닌 이재명, 물론 외교 참모들이 많이 그런 전략을 짰겠지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늘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격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올바 트위트라든지 올바 바이든이라든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이 동맹관계 물론 거래적 그 외교 차원에서 동맹국이 기대하는 그러한 미국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저는 그래도 동맹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그 맥락에서도 한미일 삼국과의 동맹 수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그러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니셔티브로 시작한 한미일 협력 강화 외교를 계속할 것으로 보는지 좀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중 패권 경쟁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든이 추진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트럼프 행정부 때는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대상으로 한 조근사적 통합, 이것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다 하나 좀 더 더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미, 일, 한, 이 3개국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미인 한도 좋고, 미인 호도 좋고, 호주도 좋고, 미인 필리핀도 좋습니다. 인클루전. 조금 더 폭을 넓혀가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좀 협력의 그 틀을 강화해야 되고, 저희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미국의 이니셔티브나 일본이 나서겠지 하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번 합참의장 회의를 최초로 서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인테그레이션, 3I입니다. 인테그레이션. 세 개의 나라가 좀 더 긴밀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베스먼트 할 게 많습니다. 그 안에 아까 제가 소위 핵 합의라는 문제도 있지만 군사력 통합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인클루전, 그래서 인베스먼트, 인테그레이션, 인클루전, 3I가 저희가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하여튼 더 관심을 갖고, 한미일이라는 게 반드시 바이든을 기승하는 건 아니다. 또 트럼프 시대 때도 우리 나라들의 색깔을 입힌 새로운 3I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지금 이제 9개월 됐는데 아직 한미를 자기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리더십을 가지겠다 그런 거 아직 통상 분야에서 못 봤어요. 외교안보도 거기 참모들이 뭐 이렇게 이제 인태 전략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싱턴의 띵탱크들이 와서 이제 이른바 소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위시풀 띵킹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굉장히 괴리가 굉장히 관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사무관세 이후에 지금 미국과 협상한 나라를 보면 이게 스트라이킹한 게 순서대로만 말씀드린 건데 영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EU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게 다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말하자면 그 에이시안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미국을 주요 시장을 하고 있는 나라. 그 협상을 안 하고 있는 나라들 전부 브릭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국은 뭐 끝까지 갈 것 같고. 보면 전 세계 GDP의 한 50% 정도가 미국이 하는 이제 새로운 질서에 시장의 중요성과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와 그의 이제 이 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거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게 세련되려면 아까 대선님께 여쭤보신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군수와 산업 양쪽에 사용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 시기의 통제 방식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AI 굴기가 되게 심상치 않고, 또 엔비디아의 약간 사양을 떨어뜨린 칩을 젠슨 왕이 이제 열심히 로비해가지고 팔 수 있게 되니까 트럼프를 15% 피 내라 그러고 중국은 안 사겠다 그러고, 이 와중에 보면 단순히 중국 자존심 싸움은 아닌 것 같고, 중국 전문가 이야기 들으면 중국이 미국만큼 효율은 나오지 않지만 뭔가 자기들의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 프론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주의적인 관계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냥 일기에 있던 것처럼 무역수지 적자를 뭔가 이렇게 대량 구매하는 그 이후에 중국의 정말 이 근본적인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우울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동맹을 때리는 방식은 되게 곤란하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 그 관세협정이 타결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트럼프는 그걸 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옛날을 밀고 가려면은 내년 중간 선거, 역대 중간 선거에서는 그 집권 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패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트럼프 생각을 역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계속 장악하는 것을 밀고 가겠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중국 팩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고위 관세를 매겼다가는 상가 인플레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패합니다. 저는 그게 원인이 아닌가
중국의 지금 관계, 미국, 그런 중국 나름들도, 고려를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사실 팔로가 없습니다. 그 세계 생산 분야인데, 그런 정책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91 연장을 밀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10% 관세,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은 25% 관세를 계속 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지금 청중들의 좀 질문을 하시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한 15분 연장할 수 있을까요? 15분 정도 연장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이창록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야,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너 관세 정책 실패할 거야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당돌하게 질문했어요. 베센트가 답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요. 아, 그래, 나 골드만삭스하고 트레이딩 많이 했는데,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내가 널 이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로트닉 상무장관하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브릭스하고 이렇게 다 해서 뭐였어?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생산자들이 뭐였어? 실컷 해보라 그러라고. 소비자 없는 그룹이 뭘 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트럼프 2기에 있는 강요들을 보면, 이 행정부로 들어오기 전에, 기던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의 경력이. 그 사람들이 전부 바보는 아닐 텐데, 우리가 보기로는 틀림없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정룡 이사장님 이제 질문 감사드리는데, 저도 이제 이 레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1기하고 2기는 굉장히 이제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1기는 이런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본인도 이긴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진다고 생각 안 했지만, 이긴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백서직이지만. 그리고 그의 이제 와이프에도 멜라니아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행복하게 프라이빗 라이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겼다는 소식이 울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트럼프 일기에 캐비넷에서 꾸리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에 있는 명망과 트레디셔널리스트를 많이 기용했고 그 가운데 저도 이제 자주 만나는 짐 마티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폼페이오 같은 전형적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트럼프를 많이 이제 공개했죠. 가르치고 볼트를 비롯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뭔가 말이 안 되는 가령 철강 25% 관세, 공매를 상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 관세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2기 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2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곧장 2기가 된 게 아니고 4년의 절제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죠. 이번 대선이 끝나고는 캠프 때 또 자기한테 반기를 든 폼페이오, 니케일리 그들의 자리는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베센트나 루트닉은 날 보기는 사람 분명한데 국정 경험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히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예전에 이제 통상협상을 하면은 USDI 다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룸도 없어요. USDI 다 속도를 쥐고 하는데 트럼프 1기 때는 라이트 사이즈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데 그 라이트 사이즈가 이번에 이제 합류 못한 것은 트럼프보다 더 커졌겠죠. 중국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라이트 사이즈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예스할 쓴 사람 두 사람 데리고 한 사람은 상무장관이고 한 사람은 국무장관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서로 재무장관 되려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러트릭은 우리 협상가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언론에 나와 있지만 트럼프하고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이제 그 거래 관계 유지하고 있어서 그들은 그냥 프라이빗리 친구래요. 그래서 뭐 그냥 밤중에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 의중을 가장 잘 알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2월 말에 우리 에이미 아우비치에 대한창의가 이제 오거나이즈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고 저도 갔는데 그때 러트닉이 바로 그 상원에서 인준이 끝나서 데이원인데 한국 기업인들 한 20여 명 모아놓고 일장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러 갔는데 우리가 투자하려면은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비자 문제도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가지고 레드 카펫을 빨리 깔아주겠다 이런 이야기. 이 사람은 오로지 돈을 걸고 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누군가는 미스터 프레지던트 됐든 뭐 우리 인력 문제 해결 누군가 얘기죠. 안 그러면 한국의 협상가가 해야 되는데 그 통장과 마찬가지 같고 베센트는 이제 트럼프의 해설가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4월 2일날 상호관세를 이제 발표했을 때 일주일의 시간을 줬잖아요. 그리고 4월 9일날 하려고 했는데 시행 13시간 만에 거둔 것은 미국의 국제시장이 아주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미국 국제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 재무장관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재무장관이 트럼프를 찾아가서 상무장을 같이 트위터를 앞에 켜놓고 이거를 물리는 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센트가 하는 이야기가 관세를 올리는데 우리가 계속 올리는 게 아니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우리한테 도전하지 말고 협상해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escalate to de-escalate.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협상을 합니다.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뭐 자극하면은 더 이제 덮이겠으니까 중국 많이 그러고 있는 거죠. 글로벌 사우스라는 게 한국이나 세상의 다른 코너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구매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결사 만나는 그 자체 이상의 대개는 너무나 장관 세월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골드만삭스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인데 트럼프 심지어 잘라라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통계 조작을 하잖아요. 통계 조작을 한 사람을 이제 그 지난번 미국의 그 통계국의 바이든 정부 때 고용된 사람을 물가지수 이상하게 하고 고용지수 이상하게 한다고 잘라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정권이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는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인데 골드만삭스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많은 예수가 트럼프가 초기의 관세는 이 관세의 압박을 최종 소비자 가격에 못 가게 이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압박을 하고 있지만 견디다 못해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패스온을 하게 되면 그게 뭐 땡스기빙 전에서 온다는 거 이제 예측이에요. 그게 이제 다수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마 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총중에 오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3,500억 우리 지금 굉장히 허둥대 10월 31일 날 경주 핫팩에 트럼프가 오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EU에 6천억을 받았고 일본에 5천억을 받았고 한국에 3천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 트럼프가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나 국민은 그 연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 3,500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압박에서. 그러면 이거를 트럼프가 카드를 내놨는데 회수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기에 우리 한국 경제가 큰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외교관 출신으로서 답변을 드리죠. 외교 과제가 부여되면은 누구나 정답을 도출해내는 노력을 하죠. 네, 정답을 도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교는 주고받는 게임입니다. 물론 어떤 카드를 내느냐에 따라서도 게임이 나가지는데 그 최초 카드에서 우리가 전면 이기는지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U가 보인 행태, 외교 기술, 일본이 보인 행태를 우리가 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순진하게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압박을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경쟁에서 엄청난 그러더라도 왜 보유가 그 수준에 맞먹는 그런 보유밖에 없는 나라로서 일본하고도 경제 규모가 다른데도 5,500억, 3,500억 그 해법은 많습니다. 첫째, 협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상을 질질 끌다 보면은 관세를 계속 우리가 15% 적용 못 받는 그런 데들이 있죠.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저는 EU가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주로 EU의 목표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국방비 5%로 GDP 5% 올려라. 다들어 있어요. 그러다가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해야 될 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받습니다. 물론 EU 27개국이 우리나라 27개국이 굉장히 우리보다 더 GDP 큰 나라가 많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받았는데 순발력이 EU, 일본이 뛰어났습니다.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질 끌다가 그게 외교에서 부족한 거죠. 그러다가 엄청난 다른 나라 다 하는데 한국이 콘에 걸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패입니다. 그 외교 1패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블로그를 쓸 때 EU 국가가 어떻게 트럼프의 요구에 대응했는가를 제가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 2주 전에 블로그에 올렸어요. 거기서 EU의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외교 당국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꼭 제시했어요. 받아라! 빨리 받아서 협상을 해. 완결해라. 그게 이제 제 답이었는데, 1패했죠. 그럼 다음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큰 과제인데, 시간 벌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외교에서 항상 사정 변경이 생깁니다.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사정을 바꿀 필요 없죠. 이건 뭐 여기 외교 당국자로서 제가 갖춰주기는 어려운데,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3,500불을 특별 형식이 될지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우리가 give and take 외교인데 반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됩니다. 주제 받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거를 강구하는 것은 외교부와 우리 경제부처와의 합작으로 그거를 전달해. 외교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줄 수밖에 없다. 이 생각도 들 겁니다. 근데 경제부처의 정책을 한다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미국을 받아낼 수 있는 그거를 빨리 개발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물론 조선업이나 원스럽게 이 분야 이게 돼서 바이든 정부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 너무 국내 정치에 경제가 매몰이 돼가지고 원전 진출 또 조선업 진출이 너무 늦었어요. 저는 작년 2, 3월부터 그걸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너무 늦었어요. 그런 순발력이 외교부는 부족하고 빨리 경제 외교부처가 빨리 만나서 그러한 대응 전략 중에 우리가 받아내는 전략 이걸 미국이 아쉬워하는 그런 이 산업 분야에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에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학 협정 이거 하나 나왔는데 일본 벌써 물론 일본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크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잘 설득을 해서 일부나마 이 수학 협정을 좀 갖춰시키는 노력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 외교에서 받아내는 그 부분을 좀 더 아주 정치하게 준비를 해서 미국과 협상에 응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3,500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인데 질이 이미 끝났잖아요. 미국에서 볼 때 you're liar잖아요. 이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협상을 안 받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협상 당국에서는 7월 말에 한 이야기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8월 말 서밋이 안 될 뻔한 게 이것 때문에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하려고 해보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하기 직전이었고 유럽이 아니고 일본 걸 받으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개 입장을 뱉어냈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난국을 돌파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통화사업 미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 협상 들어가면 딱 안 되는 게 있는데 재무부와 법무부는 그냥 난업 패스처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민 문제 협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커런시 문제를 협상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상가업 협상하는 게 아니라 합과 합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지금 기존 협상 세계 말고 이걸 해결할 수 스페셜 엔보이를 그냥 정부에 해라. 그래 그 사람이 이 일할 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한 이야기를 일부 바꿔야 돼요. 공산물이나 디지털 이런 게 대해서 우리가 일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개발의 효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미국 소고기 가운데 30개월 이상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딱 두 개,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그러니까 이미 이건 과학적으로 리스크가 없다고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2008년에 기업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준다는 걸 받아내야 되겠죠?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는 건 뭐냐면은 3,500에 대한 성격은 우리 기업의 투자다. 이거 꼭 관찰해야 돼요. 뭔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론이고 개런티다. 기업이 하는 것은 이미 1,500억 달러 우리 서밋에서 커미트를 했다. 동시에 이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공을 해야 돈을 벌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인력 문제, 이 비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가서 미국 이걸로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방위비까지 연결하는 이런 큰 패키지들을 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다가 지금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상회담에서 사인을 하지 않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뭔가 이번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이번에 좋았다. 잘 됐다. 뭐 그런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 뭐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외교상으로 그 정상회담에서 사인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그게 성과라고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국이 발표를 하는 게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동안에 일이 있었는지 좀 사실은 궁금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 하시는데, 제가 뭐 외교를 또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외교의 한 번씩은 합의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판에서 증거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차처한 것입니다. 그거는 외교 당국의 최대 실수고, 그래서 아마 어떤 형식이라도 문서화해서 합의가 됐으면은 위기 압력을 막아낼 수 있는 툴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없어요 지금. 그거는 뭐 제가 아까 뭐 설명해도 너무 지역적인 문제 같아서 이제 국적인 문제 같아서 제가 아는데 사실 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외교를 잘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 당국 가고 있는 이 장관이라든지 이런들의 최대 실수고 지금 그 세부 협정이 체계가 안 되지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으로부터 안녕만 받고 관세 부과는 계속 되고 있고 기업들만 지금 뭐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이 현재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그 외교의 기본을 아는 그런 간부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뭐 정부가 이 조직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다들 좀 우왕좌왕하면서 그 엄청난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 답변은 뭐 제가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도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원희 대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서로 이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90%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에 투자 이걸로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하니까 이 갭을 못 메꾼 상태에서 서밋 자체가 열리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갔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준이 낮았던 거고 따라서 대부분을 뭐 피스메이커니 뭐 페이스메이커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결정 놓고 따라서 그래서 진짜 이제 그 라운드 세컨 라운드 그게 경주에 에이프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지금 한 달 남았어요. 그 사이에 메꿀 수 있는지 우리 뭐 모든 요청이거든요. 이번에 가지 말았어요. 이번에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소프트 랜딩을 하셔서 서로 그래도 꼭 끝낼 수 있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나름 성과고요. 아까 전례를 말씀하셨는데 옛날 저희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존슨 대통령하고 시기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거를 담아달라. 근데 미국 정부가 그걸 거부했고 결국은 non-paper 형식으로 한 장짜리로 그렇게 해서 한 장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우리 대통령이 원하는 상황을 미국이 국무부 장관이 아닌 현지 서울 대사 이름으로 10가지를 해서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가지고 있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결정이죠. 아니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년 이제 2월 이후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 엄청난 잔혹사를 알고 있잖아요. 젤렌스키 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걸 안 당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신중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섞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소규모의 조촐한 세미나지만 이것으로 종료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뜨겁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 오신 여러 교수님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오서 들으신 분들인데 제 계획은 오늘 촬영을 해뒀거든요. 이걸 잘 편집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돌려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우리 사회는 모두가 맞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